전세권 관련해서요. 저기 전세권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제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란 점에서 이제 아주 의미가 큰데, 왜 전세권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가 등등 배경은 지금에 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시간이 없고, 거두절미하고 지금 시중에서 아직도 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용익물권, 전세권은 일단 구별을 다시 한번 칼같이 해야 되고, 시중에서 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전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두 사람이 갑의 건물 소유자, 을이 집이 없다, 빌려 쓰고 잔다. 그러면 전세 계약을 쳐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전세권처럼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 일정 기간 빌려 쓰고, 물론 이 경우도 이제 전세금이다 그래서 다액 이제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물론 끝나면 요거 돌려주고, 전세권하고 이제 비스무리한데 뭐는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안 하죠. 해서 이제 이게 말만 전세 계약이라고 돼 있지, 요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 민법으로 말하면 임대차를 말하고,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용익물권 전세권하고 시중에서 가능적인 전세 계약을 구별하기 위해서 요게 임대차를 말하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흔히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채권적 전세, 이렇게 명칭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전세권하고 구별하게 되고,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걸 미등기 전세 그러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과거에 엄청나게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물권법 들으면서부터 지겹도록 배웠던 것이 요거예요. 이 갑이 건물을 을에게 전세계약처라고 빌려준 상태에서 매각을 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소유권은 물건이고, 얘가 갖는 전세권은 말만 전세란 말에 들어갔죠. 실제로는 임차권을 말하니까 채권에 불과한 거예요. 다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면 임차권, 채권적 전세권,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 뭐한다. 거래에 나앉는다. 그래서 이자가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이용권에 있어서 이용권자 주의를 강화시켜 줄 필요가 생겼다 해서 채권적 전세권을 물권, 전세권으로 성격시켜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자는 용익물권 전세권이다. 따라서 전세권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갑이 건물 소유자다, 빌려 쓰고 싶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계약처라고 명칭도 꼭 이렇게 불려야 돼요. 전세권 그러면은 용익물권 전세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중에서 가능적인 미등기 전세는 채권적 전세라고 불러요. 요거는 이제 임차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전세권 설정 계약처라고 물권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론 이 사람의 전세권 취득하려면 또 필요한 게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제 전세권으로는 용익물권 취득하고,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정반대 결과가 생기겠죠. 갑이 건물을 병에게 매각, 소유권 취득했다. 소유권 주장에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 전세권은 물건으로서 절대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주장해서 여지없이 반환 거절하고, 기간 끝날 때까지 이자가 마음 놓고 사용하고, 기간 끝났을 때 전세금은 누구로부터 돌려받는가? 전세금이 전 재산이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전세권처럼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목적물이 양도가 되면 양도는 법률상의 주의가 양순에게 승계된 거로 간주가 되죠. 따라서 이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도 이자에게 승계가 되니까 기간 끝나면 이렇게 전세금 반환 청구 완벽하게 보호가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 배우는 전세권이죠. 요거는 이제 임차권을 말하고, 따라서 용어상으로 정확히 구별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왼쪽 사례의 경우에 요게 이제 시중에서 채권적 전세가 많이 행해졌는데, 요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의 보호가 잘 안 되니까 이 부동산 이용권적 이용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채권적 전세권을 물건으로 성격시키는 것이 전세권이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얘가 완벽하게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예를 보면은 이 건물 소유자 쪽에서 전세권 설정을 광적으로 기피를 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실무에서 전세권이 활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여전히 요게만 활용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왜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을 강력 기피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은 양도했을 때 얘가 전세권을 주선다 반환 거절하니까 얘는 전세권으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이런 전세권으로 설정된 건물을 매수 안 하겠죠?
역으로 말하면 얘는 전세권 설정이지만 이 건물 팔아먹기 어렵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은 이 전세금 등이 등기부에다 고지가 돼요. 이렇게. 그죠? 1억 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선순위로 먼저 전세권을 설정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후순위로 병은행이 저당권 설정받고 소유자한테 돈 빌려주는가 대출받기 어렵다 그 말이야. 선순위 전세권을 설정이 되면 전세금 이렇게 돼 있잖아. 요 경매 들어가면 전세권자가 1억 원을 우선 변제받아요. 후순위 저당권자 은행은 나머지 받고 근데 은행은 광적으로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받고 돈 안 빌려주고 하잖아요. 다 대출받기 어렵고 집중이지. 그 다음 이게 세운포착이 돼버려. 등급의 전세금 1억 그러면 세금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에 극력 기피를 했고 따라서 옛날에는 전세권이 실무에서 별로 활용이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중개업자가 전세권 모르더라도 중개업보다 지장 없고 써먹을 일 없으니까 시험 문제도 간혹가다 한 문제 나왔는데 업무만 알면 한글도 말고 업무만 알면 맞추도록 시험 문제가 공짜로 한 개씩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각종 특별법을 말하죠. 각종 이제 특별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영업용 건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 처리한 경우도 빌려 쓰는 임차인들이 특별법에서 대부분 보호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건물 소유자들이 전세권 설정을 기피를 한다 안 한다? 옛날처럼 안 해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전세권 설정 원하면 전세권 설정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과 달리 주거용 건물 위에 상가 건물까지도 요즘에는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요거 기피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법에서 다 보호가 돼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세권이 필요 없냐? 있어요. 그게 전세권의 독자적인 존재의라고 그러는데 특별법에서 빌려 쓰는 애가 다 보호가 되더라도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은 뛰어난 장점이 하나가 있어. 여기 저 주거용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가 돼요.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뭐 사업자 등록,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등등 하면 보호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만의 뛰어난 장점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이 경우에 임대인들이 존속기념 말고 되는데 보증금 반을 지체하더라. 이때 임차인들은 머리 햇도가 확 돌아버려. 이미 경매가 안 되거든. 바로 경매 못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얘네들은 임대차 계약서는 공부가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1억 이렇게 기재됐어도 이거는 사적 장부야. 이주할 수도 있어. 그 실제로 보증금 1억이 있는 건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법원의 검증 절차 거쳐야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고 승소 판결 확정이 되면 이 확정 판결을 무엇으로 삼아서 집행 권고 삼아서 임의경매 말고 강제경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보증금 액수 불문하고 보증금이 뭐 5천만이든 1억이든 불문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뭐에 의해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달 이내에 끝내도록. 소액사건 심판에서 심판하도록 했죠. 그래도 어차피 시간은 걸려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금 반환을 기간 끝나는데 지체하더라. 그럼 얘가 또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필요 없죠? 왜 없어요? 여기 전세권 설정 등기 보면 등기부는 공적 장부잖아. 거기에 전세금 이렇게 기재됐잖아. 우리 엊그저께 추정력 배웠죠? 담보물권의 등기는 피담보채권으로 전주도 추정이 되잖아. 요거 1억 원 됐으면 1억 원 빌려준 걸로 또 1억 원 준 걸로 추정이 돼. 그러니까 소송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경매. 이런 거를 담보권 실행 경매. 그냥 쉬운 말로 임의 경매. 바로 경매해버려. 그러니까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끝나 눈치 보잖아. 눈치 보잖아. 왜? 안 돌려주면 바로 경매 신청하면 이 순간부터 이 건물에 똥값이 돼버려. 경매 신청하면 경매 개시일정 기입 등기가 경매되죠. 이 건물이 경매 들어갔더니 만천에 공시되잖아. 그 순간부터 무슨 효력이 발생이 돼요? 압류 효력이. 마음대로 처분도 못해. 그럼 이 건물 2억이다. 2억 주고 살 사람 대한민국 한 명도 없어. 경매 들어갔으니까. 똥값 돼버려. 그럼 얘 박살난다고? 그러니까 바로 돌려줘. 근데 임대차하고는 보증금 안 돌려주고 배짱 튕기죠? 예! 복통만 내놓고 찾아가면 되지. 쫙 바빠 죽겠구만.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이 나쁜 새끼들. 그 이유가 뭔지 알겠죠? 시간 걸리거든. 소송 제기하고 뭐하고 내가 부차네.
그러니까 배딱이라고 배째라 하잖아. 그때는 또 떼주시는 것이 사회 공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떼라 하면 떼야 돼. 그래야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야. 소송 제기하고 변호사 비용 얘한테 물리면 되니까. 내가 승소하니까 패소자 부담이요, 소송 비용은. 그러니까 얘가 조직의 쓴맛을 몰라서 개기고 있지, 째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걸리면 어림도 없어. 돈 2중 3가 그냥 쏟아부어버려.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변호사 빚선 놈 딱 영입하고, 내가 해도 이겨. 이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변호사 딱 선임하고 박 지근지근 밟아버려. 조직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 근데 나도 귀찮잖아, 소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판례에 이런 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인이 자기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무엇을 설정받았다고? 전세권 설정받았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임대차 계약도 쓰잖아. 임차인인데 동시에 또 등기 보면 얘 앞으로 뭣도 돼 있고 전세권도. 왜 이게 하는지 알겠죠? 경매 청구하면은 훨 편하거든. 따라서 이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건물 등을 빌려 쓰는 자가 거의 보호는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도 나름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있다. 그게 뭐다? 전세권자가 이미 경매권 인정이 되고 그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아줬다는 거. 그런 걸 설명 잘해주라고 말이야. 요즘에는 전세권 모르면 중개업 못해요. 근데 웃기는 짬뽕 같은 중개업자 무지 많네요. 전세권 물어보는데 이 채권적 전세고 구별을 못해가지고 쏘는 말 하고 있는 중개업자 아직도 태반이라 그 말이야. 채권적 전세고 구별을 못해가지고 중개업자 자신이. 구별 잘해야 돼요. 그 설명도 잘해줘야 된다고. 건물 주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빌려 쓰는 거야. 당신이 원하면 전세권도 설정해 줄게 이렇게. 그러면 등기 비용도 들어가 비용이 꽤 소요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받을 가치가 있는가? 의뢰인은 모르잖아. 누가 설명해 줘야 돼요? 중개업자가. 그 중개업자가 버벅대고 앉았으면 짜증 확 내. 옆집으로 가버려. 바로 가버려 바로. 나 담배 한 대 피고 온다고 또 커피 한 잔 빼먹고 온다고 하고 안 돌아. 가서 보면 옆집에서 상담하고 앉았어. 요즘에. 여기 실력 없으면은 요즘에 돈 못 벌어요, 중개업자도. 옛날 이야기야. 실력도 없는 게 머리에 똥 만들어가지고 뺑뺑이 잘 돌고 같이 골프 잘 치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돈 번다. 그는 쌍팔년도 이야기고. 지금은 실력이 있어야 돼. 모든 자격증, 변호사부터 시작해. 변호사에도 실력 없으면 이제 밥 못 먹고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증 딴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우린 다 선유국처럼. 땄다고 만세 안 주고 안 만세야. 땄다고 만세 부르고 다녔다는 굶어 죽기 딱 십상이단 말이야. 요즘 변호사도 굶어 죽는 애들 많잖아요. 자살하는 애들도 많고. 그 정도에서 말아듣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자고 말이야. 의 있고, 거기 첫 번째 언달은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발달한 제도다. 염두에 딱 두고, 전세권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예요. 그 역사적 배경은 옛날 가르치고 지금 가르칠 시간 없고, 법률서 성질로서 토지 건물이 다 전세권을 객체화 되지만 토지는 농경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농지 임대차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농경지도 전세권을 설정하면 농지 임대차와 다를 거 없잖아요. 그래서 농지개혁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뭐 하는데, 대신 농지 임대차는 민법 말고 2차 과목 공법시에는 배우는 농지법에 의해서 일정 요건 갖추면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는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농지법 22조인가 뭐 되는데 거기 보면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는 허용이 돼요. 그 다음 전세금을 지금은 전세권 요소이다.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그 밑에 판례 작년 시험에 그 절조로 나왔었다고 보니까 그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다음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을 가르면서 상관이 없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야, 네 건물에 전세권 하나 설정해달라 이런 경우, 그러면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하면 되니까 가려 열고 닫고 비현설만 한 것까지.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언더라인 전세금 증감 청구권, 요거는 임대차나 주택임대 나오는 차임증감 청구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똑같잖아. 주택임자보호법의 차임증감 청구권이랑 똑같은 규정이라면 그걸 도입한 거니까. 20분의 1년 가려 열고 닫고 그것도 똑같잖아요. 증액 청구할 때는 주택임자보호법 임차인 보호를 해서 증액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원래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 초과해서 증액 청구 뭐 하잖아. 여기 전세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읽을 필요 없고 주택임자 보호 차임증감 청구가 똑같음하고 넘어가라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듣겠나요? 그 다음 전세권자는 우선민족 갖는다, 담보물권 성질 간다, 네 가지 성질 똑같이 간다. 자기들 점검하고 전세권을 취득해서 우측으로 넘어가서
가로친 2번 판례가 그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98년 9월 4일자 판례가 이런 취지의 판례는 그동안 여러 번 나왔어요. 이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저당권하고 가등기 담보에 나오다가 전세권과 관련해서 출제가 안 된다. 작년 시험에 드디어 이게 출제가 된다. 전세권과 관련해서 뒤에 175페이지 가로치는 가번에 보면 저당권에 이와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으니까 그때 한목에 정리 좀 딱 하고 175페이지 가로치는 가번에 있어요.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해서 메모해놓고 싸잡아서 같이 하라고 말이야. 배우는 거는 그때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 가로치는 3번에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법리관계야. 요거는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서 직업들은 물어보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공짜 문제지만 지금 얘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된 상태에서 목적물을 병에게 양도했다. 전세권은 이제 물권이니까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하고 딱 기간 끝날 때가 얘가 살고 끝났다. 전세금 누구부터 돌려받는가?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사항하고 똑같이 사고하면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사항 인도받고 전입증 냈다, 대항력 있다, 양도됐다. 양도는 모든 법률사 지위는 양수령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3조 사항 보증금 번호처럼 이하 넘어온다. 근데 전세권의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법은 원리는 항상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판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사항과 똑같이 판례가 나와있단 말이야. 읽을 필요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사항과 동일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궁금하면 읽어보시든가. 이런 이야기니까 이런 거 읽고 앉았으면 실력 없는 거야. 그 다음 전세권의 존속기간 여러 목적 읽으시고 최단기는 엊그제도 가르치면 10년 넘으면 안 돼요. 그 문제는 최단기인데 이 최단기가 하나 문제라. 아까도 서두에 미리 가르쳐줬다시피 건물 전세권은 주로 주거용 건물이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도입해서 최단기 몇 년 이상으로 한다? 1년. 토지 전세권에 해당이 안 돼. 그 다음 그 밑에 다만 따옴표 건물에다 따옴표 쳐놨죠? 건물 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312조 사항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 도입한 거예요. 똑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묻는다 말이에요. 거기 지금 가로친 1번의 최단 존속기간 1년 건물에 해당이 되고 가로 2번의 법정갱신도 이제 건물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사이에 84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다 보니까 개정이 좀 됐어요. 가로친 1번의 경우는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그게 차이고 법정갱신제도도 차이가 좀 생겼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정갱신은 그 사이에 몇 번 개정이 됐어요. 차이가 뭐라고 가르쳐줬나요? 이거는 3주 전에 무료 특강할 때 가르쳐줬어. 그때 비교하면서 차이점 추적하세요. 힌트를 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몇 년 전에 개정을 해서 임차인 쪽에서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것도 법정갱신 해놨죠? 요거는 옛날 걸 도입했으니까 요거는 설정자 쪽에서 통지하지 않은 것만 법정갱신이에요. 그게 첫 번째 차이고. 제 말 알아듣겠나요?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갱신은 또 몇 년 전에 개정을 해서 옛날에는 법정갱신이고 존속기는 정하지 않은 걸로 봤는데 지금은 존속기는 어찌 돼 있나요? 법정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으로 돼 있죠? 최단기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 여기 몇 년으로 됐는 거 봐보세요. 뒷페이지 있잖아, 뒷페이지. 제일 위에. 존속기간은? 그게 차이점이에요. 옛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하지 않은 걸로 봤어요.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시험은 89년 7월 10일자 그 판례가 한 10번 나왔을 거예요. 지겹도록 나오는 판례니까. 그거 다시 한번 정정 딱 하고. 이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되기 때문에 186조가 아니라 187조.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갱신 효력을 만천에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 187조 적용, 그 판례가 점검하고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도 다시 한번 읽어두시고 언제든지 소멸 통고해요. 그 대신 이 경우는 누가 통고하든 기간은 전부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임대차는 어찌 됐나요? 임대차도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죠. 근데 기간이 다르죠. 해지 기간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부동산의 경우는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임차인은 부동산
빌릴 수 있는 기간 주고 임차인이 통과하면은 1개월이죠. 주택임대차가 임차인이고 3개월이고 쓸데없는 떠올리지 마시고. 그거는 해당 없어요, 여기하고는. 그거는 주택임대차 보법이잖아요, 그게. 민법 임대차요.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외운 거는 법정갱신 지금 외우고 있는 거이고, 제가 말한 거는 법정갱신 아니라니까.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권은 어떻게 됐고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 그럼 몇 개월이 지나고 6개월. 근데 임대차는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 임대차니까 해지할 거 아니에요. 해지 통고. 근데 해지 기간이 다르다. 그 구별하라. 그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 그 법정갱신 아니고.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이 통과하면은 6개월이 지나야죠. 635조 엊그제도 가르쳐 줬잖아요. 조건기한 할 때. 임차인이 통과하면은 1개월에, 동사는 누가 하든 5일.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전세권의 경우는 차등이 없잖아요. 누가 통과하든 6개월이잖아. 임대차는 차등이었잖아. 그 차이점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설정자와 전세권자 법적지가 대등하니까 차등을 둘 필요 없는 거야. 그 똑같이 6개월이에요. 근데 임대차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6개월, 1개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라고 말이에요. 민법 635조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 다음 전세권 효력에서 거기 지금 304조 2항, 304조 1항 이에 관한 밑에 판례. 이 304조가 옛날부터 시험에서 자주 인용이 된 조문인데 최근에 이에 관한 그 판례가 2010년도 그 판례인데 요것까지 다 우리 시험에 출제가 돼요.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까지 지적해 준 거는 책만 읽으면 틀릴 일 없어요. 지금까지 지적해 준 거는. 게을러서 안 읽어서 틀리는 거죠. 이게. 여기 지금 304조 1항 2항은 이런 거이고 그 밑에 판례는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 이 을이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임차권을 취득해 토지 사용권 을에겠고 얘가 여기에다가 당연히 건물 지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건물 위에다가 건물 소유자는 을이고 A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내용 파겠나요? 건물 소유자는 A야. 내 거니까 얘한테 빌려줘서 전세권 얘가 취득했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 전세권은 당연히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을 미치겠죠? 이게 304조 1항이에요. 따라서 304조 2항. 따라서 여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임차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304조 2항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 여기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판례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판례가 그 2010년도 판례인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요을 전세권 설정자 동시에 지상권자 임차인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은 똑같으니까 지상권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요. 얘는 지금 이 전세권자 건물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요 지상권 건물을 소유한 지상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04조 2항에 못질이 돼요. 이렇게. 왜냐? 지상권 포기하면 지상권 소멸도 건물 철거 들어가요. 그럼 얘 박살난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은 좀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이 지상권자가 이 사안에서 지로지급을 2년 이상 체납을 했어요. 더 말 것 없어요. 지상권 설정자는 당연히 지상권 287조죠.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거예요.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소멸때 의사표하면 지상권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땅 사용권 없으니까 건물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철거 들어가니까 전세권도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 전세권자가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법 304조 2항에 의하면 얘가 지상권을 포기할 때는 내 승낙을 얻도록 돼 있는데 얘는 이 지상권 소멸은 내 승낙 없이 지상권 소멸됐으니까 나는 전세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건물 계속 써야 되겠다.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가? 요거 묻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이야기고. 왜냐? 이 경우에 지금 얘가 지금 지상권을 지금 포기한다는 것은 임의적인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야. 지가 지상권을 뭐 한다든가 뭐 포기한다든가 기간을 단축시킨다든가. 근데
얘가 지로지급을 지금 2년 이상 연체해서 얘가 소멸 청구한 사건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얘가 일방적으로 지상권을 소멸시켜서 소멸이 되는 것이지 얘가 임의적으로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 들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304조 2항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 소멸, 건물 철거, 전세권 소멸. 따라서 너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얘한테 대항 못한다. 이런 판례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집에 가서 304조 1항 2항 인내심 갖고 밑에 판례까지 줄거리 딱 잡고 인내심 갖고 읽으세요. 무지하게 물어봐요. 상상 이상으로. 그 다음 법정이상권. 요게 이제 아까 가르쳐준 현행법상 법정이상권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건데 305조 1항이에요.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물론 이제 현행법상 법정이상권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압도적으로 99.9% 시험에 나오는 거는 366조 아까 잠깐 예를 들어준 저당권의 경우 성립되는 법정이상권이고 305조 1항은 이제 한 번씩 어쩌다 나오는데 요거는 뭐 팔려고 치려가 필요 없어요. 딱 뭐 하나만 바꿔치기 잘해. 요거는 그걸 아까 기억을 하고 앞에서 건들 한번 쳐보라 연습시킨 거예요. 단어 하나 건들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요 305조 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이상권은 지금 이 갑이 또 토지하고 건물을 설명드려야 돼요. 모두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건물 위에다만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얘가 건물 전세권자고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만을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병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 있죠. 건물은 그대로 얘가 전세권 설정자, 얘가 건물 소유자죠.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이거 원래 철거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철거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뭐가 설정이 됐나요? 전세권이. 이것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얘 아무 잘못되면 얘가 박살나기 때문에 얘를 좀 보호를 해주자. 그러면 건물 철거 안 시켜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두 사람이 갑과 요 새로운 소유자 병 두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재산권 설정을 처리해줬고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 전세권자 말고 전세권 설정자요.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이상권을 인정해 주자. 이게 305조 1항이야. 그럼 얘는 얘한테 철거 청구 못 하겠죠? 요 스토리인데 내용파 있나요? 근데 요 305조 1항은 실무에서는 별로 발생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적용될 일이 별로 없어. 왜 그러는가? 이 사례를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생각은 고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이렇게 요 스토리인데 305조 1항이에요. 자, 요놈 생각하지 말고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죠? 자, 매매 결과 소유자 달라졌죠? 그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건물을 철거나 특약 맺지 아니었으면 얘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 취득하겠죠? 원래대로라면 얘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5조 1항을 따로 인정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가르쳐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 얘한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말 어떻게 끝나요? 305조 1항에 적용될 일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305조 1항에 적용되는 게 극히 드물어. 대부분은 뭐가 인정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인정이 되니까. 근데 아까 뭘 또 가르쳐 줬느냐? 그래서 자꾸 주지를 시켜준 거야.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 뭐 할 수 있다고? 포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얘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을 포기했다는 거야. 근데 건물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 나쁜 새끼가. 그러면 얘가 없으면은 얘한테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인정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철거 들어간다고 말할게. 근데 여기에 뭐가 지금 있다는 거? 이 예자는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야. 전세권자가. 얘는 보여줘야 되지 않냐 말이야. 그러면 알아들어요? 따라서 이 나쁜 자석이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원래는 철거해야 되지만 그러면 전세권자가 불이익을 입으니까 다시 몇 조를 또 만들어 놓은 거야. 305조 1항을. 얘한테 305조 1항에서 법정에서 인정해 주자고. 따라서 305조 1항은 어떨 때나 적용될 것이다. 건물 소유자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을 포기한 때 이럴 때나 적용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별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 말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이제 함정으로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면 딱 한 개 나와. 취지는 얘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인정된다고 그랬죠? 얘를. 근데도 법정이상권은 얘한테 인정된 게 아니라 그거 바꿔치기 잘해. 딱 이게 나오면 그 단어만 딱 확인하면 답이 나와버려. 얘한테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니까
소유자한테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세권자 말고 누구? 전세권? 거기다 뭐 언더라인 쳐놨잖아. 다운표 치고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언더라인 쳐보면 또 못 찾을까 봐서 다운표 그 단어만 언더라인 쳐놨잖아. 그거 바깥쪽에 그냥 좀 조심하라고. 참 대한민국에 이런 선정 데려다 놓고 민법 실력이 개발세발이니.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이런 것들 읽으시고 전세권자도 점유권이 있겠죠. 그 다음 전세권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건이니까 본인이 현상 유지, 수선 의무 다 있어요. 필요비 상환 청구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전세권도 세 종류 물건 조건 똑같이 인정이 돼요. 처분권. 다 칠판 보세요. 여기 이제 문제는 이제 나머지는 앞에서 배운 게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전부 다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써놓은 거. 물권, 저권 똑같이 인정이 되는 상류권도 똑같이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 앞에 배운 것처럼. 나오면 푸시라 그 말이야. 앞에 변칙 동원해서. 그 다음 여기 처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세권이 이제 물권이니까 원래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당연한 건데 따라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도 전세권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전세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담보 제공, 돈이 필요하면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릴 수도 있고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임대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함정이 하나 있단 말이야. 아까 앞에 나온 지상권 같으면은 원래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 지상권 같으면 당사자가 설사 양도 금지 특약을 맺더라도 너 절대 지상권 양도 좀 읽어라 이런 특약 맺더라도 이런 특약이 다 무효가 돼요. 여전히 지상권은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전세권은 거기 봐보세요. 제일 앞에 306조 단서 뭐라고 돼서 언더라인이야. 언더라인이고 언더라인 그거 조심하라고 말이야. 전세권은 물권이면서도 설정행위로 양도 등을 금지하면 양도를 못한다. 이런 게 다른 물권하고 차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왜 전세권은 이렇게 됐느냐? 306조 단서에 이유가 있어요. 같은 재산권이지만 물권 채권은 상대권이죠. 특정인에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양도는 가능하되 특약으로 채권은 양도를 금지시키고 있어서 채권은 당사자 특정인에만 주장하는 권리니까 다른 놈한테 양도하지 말거나 특약 맺으면 채권은 양도가 불가하다가 말이야. 근데 전세권은 마치 물권이 아니라 채권처럼 설정행위에서 양도를 금지시키면 똑같이 양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채권처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전세권은 현재 물권으로 되어 있지만 역사적 배경을 보면 무엇으로부터 유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채권적 전세로부터. 그러니까 채권의 잠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런 걸 이해하고 나가서 묻는 거니까 언더라인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 대신 이것도 이 말까지 안 해주면 또 빵점 맞고 나오니까. 지금 어디 참 믿음이 안 가요. 다 칠판 보세요. 임대차는 다 할 건데 임대차는 임차권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수 없죠. 동의 얻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전세권은 분명히 306조 단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정행위에서 양도를 금지시키면 전세권은 양도 등을 못 한다고 채권처럼.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시험에 이렇게 냈다고 한번 해보자 말이요. 임대차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양도 전전사할 수 없다. 맞나요? 틀리나요?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설정행위에서 양도를 금지시키면 양도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임대차처럼 이 설정행위에서 양도를 금지시키면 양도할 수 없죠. 요 말을 따라서 설정자 동의 없이는 전세권 양도 전전사할 수 없다.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이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설정해서 양도를 금지하면 양도 못한다 그 말은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를 아예 못 하는 거야. 근데 이런 특약이 없으면 설정자 뭐 없이도 그러지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런 의미예요. 그 임대차하고 아내까지도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100% 나오면 90% 사람들 틀리고 나와 이게.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설정에서 양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를 못하고 특약이 없으면 설정자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한다 이런 의미지 임차권처럼 설정자 동의 어디하지 전세권을 양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까지도 주의하라 그 이야기고 요렇게 바꿔서 낼 때 우리 시험에 나와줄 때 빵점 줄 알아요. 수두룩 하길래 그런 것 좀 알아듣을 거예요. 그 다음 전세권의 이제 양도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제 판례 몇 개를 야물딱지게 깨우쳐야 돼요. 전세권이 이제 아까 이런 말 했어요. 옛날에 아주 쉬운 문제가 한 개나 나왔는데 요즘은 전세권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분쟁이 많이 생겨.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판례가 발달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고난도 판례,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고난도 판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판례들 이해를 잘해야 돼. 옛날에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 전세권 문제 풀 때. 요즘은 집중 나오니까. 먼저 전세권의 양도 가로 1번 307조 조문 눈으로 읽으세요. 전세권을 양도하면 양수는 설정자에 대해서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물을 가진다. 그거 당연한 거야. 이 전세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지문에 이제 이런 거 꼭 잘 들어가요. 전세권자 설정자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그건 맞는 거예요. 네. 전세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 경우는 전전세하고 달리 원 전세권자가 전세권자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 전세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계약에서 이전되는 것이 양도, 임차권 양도가 똑같아. 얘는 전세권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전전세는 그 반대겠죠. 전세권 가지고 있고 또 빌려주는 거니까. 전대차하고 똑같은 게 전전세고. 그러면 전세권 돈 받고 팔아먹는 거야. 나가 떨어져. 그럼 이제 이 두 놈 사이의 관계만 남잖아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양수는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를 얘한테 갖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이 양도가 되면 이제는 얘는 당연히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똑같은 권리무가 이제 생기니까 얘는 얘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 당연히 하는 거 기간 끝나면 얘는 얘는 얘한테 전세금 반환해 주는 거예요. 양수는 양도와 동일한 권리를 얘한테 가지니까. 요거는 별다른 요건 없이 얘가 당연히 전세금 반환 조건 갖게 돼요. 307조에서 그 염두 두고 이따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로친 2번 판례부터 전세금 반환 조건을 분리양도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다시 1번 보세요. 아까 잠깐 해준 판례, 이야기해준 판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종성, 수반성 인정이 돼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하겠죠. 논리적으로. 그럼 원래는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전세금을 1억 줘놨다. 얘가 전세권자다. 그러면 이 1억 원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그 이야기요. 요게 피담보 채권, 요게 담보물권. 이 말 알아듣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전세권도 따라서 뭐 한다? 이전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야. 이게 수반성이고. 근데 이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아까 지역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왜 그러면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이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 전세권도 따라서 이전이 되냐? 요걸 전제로 성립되니까. 요게 이전되면 따라서 이전되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니까 수반성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역권의 경우에 수반성을 특약에서 배제할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앞쪽 이제 언더를 안 쳐진 부분에 제가 한 말이 쓰여 있고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거기까지 이야기해 준 거야. 그 다음에 언더램부터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찾았나요, 언더램? 뒤쪽 언더램 중간에 99년 2월 5일자 언더램.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찾았나요? 채권 양수에는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성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른 담보물권 소멸한다. 다시 7번 보세요. 여기에 전세금 반환채권 이전되면 이것도 따라서 이전돼야 되는데 전세금 반환채권 피담보 채권은 이전이 되는데 담보물권 전세권은 수반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요거는 얘한테 수반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알겠나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이 양수인은 전세금 반환채권을 이전 받았죠? 전세권은 얘한테 수반이 안 됐죠? 그러면 얘는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가 돼 있지 아니한 무담보 채권을 양도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수반이 안 됐으니까. 물론 수반하지 아니한 전세권은 소멸한 걸로 봐요. 근데 이 경우에 그러면 얘는 1억 원짜리 전세금 반환채권을 얘가 이전에 받았잖아요. 그 전세권은 수반이 안 됐잖아. 그럼 얘가 이제 얘한테 이 원래 우리 니한테 갖는 전세금 1억 내가 양도 받았으니까 나한테 전세금 1억 돌려다오 이렇게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 얘가 반환을 지체했다. 그럼 얘는 얘처럼 목적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왜요? 전세권이 수반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무담보 채권을 양도받은 셈이 된다고.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깨우쳐야 돼. 여러분이 당장 못 믿어. 고개 끄덕거려도. 제대로 이해한 건지 안 한 건지. 당장 신뢰가 안 갚으니까. 이것도 정확히 깨우쳐야 될 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원칙은 이게 이전되면 같이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 말 하나 들어요? 네. 이전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경우가 이제 분리처분이 되냐? 그 경우 어떤 경우냐? 그걸 깨우쳐야 된다. 그게 예컨대 언더라는 얘기가.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판례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기간 만료에 두 번째, 존속 중이지만 합의해야지. 그 다음 당사자 뭐가 있는 경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약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세금 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해당이 되니까 양자 분리처분이 허용이 된다. 그 이야기요. 그런 경우 안에서 따라서 제일 밑 언더라인 다운표 보세요. 전세권이 뭐하는 동안은 그 앞에 예 들어온 거 구별하겠나요? 그 앞에 분리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는 기간 만료로 소멸되거나 합의해지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근데 존속 중에 묻는 건 요거, 요 판례도 여러 번 시험에 나오는데 이 경우 이제 이번에는 기간 만료 합의해지 그 경우가 아니고 전세권 존속 중에 이렇게. 존속 중에 전세권을 얘가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처분하고 허용이 되는가?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전세금 반환채권 확정적으로 분리처분하는 건 안 돼, 이게. 전세금 반환채권은 언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구절에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뒷페이지 넘겨서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 뒤 언더라인.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나중에 이제 기간 만료로서 전세권 등이 소멸이 돼야지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뒷구절 크게 나오는 거예요. 장래 전세권이 뭐 하는 경우에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이 되니까 그때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장래의 조건부 채권만을 양도한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 구별할 수 있겠나요? 그다음 거기 나번에 시험에 별로 안 보니까 집에 가서 읽고 다번 판례가 요즘에 더 쏟아져 나온다. 지금부터 있는 그 구절구절 물어보기 때문에 별표 백날 쳐봐야 문제 못 풀어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자, 다시 이 판례를 구별 못하면 왔다리 갔다리 엄청 헷갈리니까. 얘가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 1억, 얘가 전세권자. 일단 첫째,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권은 얘가 보유하기라면서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제3자에게 확정적으로 분리처분이 허용이 안 돼요. 이 경우는 뭐만 된다고요? 나중에 이제 전세금 반환채권 발생이 돼야 되니까. 장래 전세권 소멸 시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조건을 해서 조건부 채권을 양도한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전세권 기간이 만료됐거나 그 전세권 소멸됐거나 전세권을 한 경우 합의해지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최근 허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전세금 반환채권만 얘한테 넘어왔고 전세권은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됐지 않으면 무담보 채권을 양도받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전세금 1억 내가 양도받아서 돌려주라 반환 지치라도 경매는 무한다. 소득하겠나요? 여기 구별했어요. 그런데 잘 봐야 돼. 이번에는 그 다번 판례가 제일 많이 나와. 이번에 이제 또 똑같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존속기간이.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여기 보세요. 요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만로 분리 처분했을 때 요 판례였죠. 전세권은 수반이 안 되고. 그런데 다음 판례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플러스 전세권을 세트로 양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반대로 요거는 기간 만료 때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 처분한다는 판례고 요거는 세트로 두 개를 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긴다고 말이야. 지금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면 전세권이 뭐 했을 건데? 소멸했을 건데 어떻게 이 두 개를 같이 양도하냐 그 이야기야. 그거는 이것 때문에 전세권은 이중적 성격을 갖죠. 그럼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일단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때 지겹도록 묻는 거. 기간 만료와 동시에 뭐 그러지. 말소된 기가 필요 없이 지상권은 아니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은 자동 소멸. 187조에 자주 물어봐. 그 대신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무슨 물권으로 전세권은 존속이 되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있을 때까지 담보 물권으로 전세권은 그대로 효력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담보 물권으로 전세권을 세트로 양도할 수 있다고 말이야. 이번에 듣겠나요? 따라서 거기 답원에서 다운표 잘 봐야 돼요. 존속기간 경과에 다운표가 해. 존속기간 경과로 전세권을 소멸할 때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양도이 가능하다. 이 두 개를 세트로 양도한다고 말이야. 이 경우는 전세권 이전에 이제 부기등기 위에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해서 이와 관해서 판례는 언더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적 권능은 설정된 기 말소부터 당연히 소멸. 187조에 지겹도록 물어봐요. 그 다음 줄. 단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 반환 시까지 전세권 설정 효력이 연속하다가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한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뭔만 남은 담보물권적 권능만 전세권이 됐어도 피담보 채권과 세트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양도 방식의 문제라는 거야. 그걸 또 시험에서 물어봐. 구절구절 다시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 경우는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담보물권의 전세권을 같이 지금 양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 이전이 돼야 되니까 전세권 이전의 합의 플러스 전세권 이전에 거나 부기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야 양수는 다 전세권 등기 넘어가잖아.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은 채권이고 채권이 또 양도했으니까 양도 사실을 얘한테 채무자한테 뭐 해야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할 때는 통지해 줘야 되니까 그래야 양도 사실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 그래야 이렇게 갚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 양도 방식 양도 사실을 채무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근데 단 이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혹시라도 얘 재산은 이제 전세금 1억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자 채권자 있을 때 전부 전세금 노리고 달라드는 거렇게. 근데 병일한 채권자는 중개사 공부를 하기서 중개사 공부해도 뭐 써먹기도 뭐하지 마. 중개사 공부를 해서 좀 똑똑한 사람이야. 해서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야. 어떻게 선수 쳤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받은 것 같다고 세트로. 왜 세트로 양도받으면 여기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처분 됐는데 여태는 경매 못했잖아. 근데 두 개를 양도받으면 전세금 반환 청구했는데 반환 지체하면 얘는 이제 뭐까지 해버려. 그러지 경매 우선 변제 받아. 이 상당히 똑똑한 애라고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먼저 딱 받았어요. 그 뒤늦게 이제 이 채권자 어리버리 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그냥 야매예요. 야매. 그래서 뭐야 하고 얘가 뒤늦게 이제 이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얘가 가압류등을 딱 한 거 이렇게. 그러면 전세금 놓고 둘이 싸우죠. 그때 누가 우선 요 전세금 가지고 채권 내었냐 그걸 우일관계 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단순히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서는 안 되고 무슨 날짜 팍 박아서 주택임대차 후순위고 우선변제 받으면 확정일자 박듯이 여기서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사실 통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그 밑에 2005년 3월 25일자 판례고 가려울고 닫고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 양도 계약 및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만 이런 것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관해서 확정일자나 통기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 반환 채권 압류 전부 채권이 이런 애를 말해요.
이런 채권자가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애에 대항하려면 그 판례 의지가 뭐예요? 확정일단 증서로 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나 해서 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도중에 전세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판례는 따옴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존속기간, 경과되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양도한 사례요. 그런데 전세권 존속 도중에 전세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왜? 양도할 수 있으니까. 존속 중에 전세권 양도한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구별해 보라는 거예요. 요거는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요. 경과한 후에 두 개를 세트로 양도한 거이고, 여기에서 얘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 존속 중에 아까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양도. 그러면 307조에서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를 얘한테 갖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갖는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얘한테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2조 밑에 보세요. 존속하는 도중에 따옴표 전세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307조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도 당연히 누구한테 이전되는 거예요? 양수인한테. 그런 이때는 전세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 합의에 이전은 부기등기만 하면 되고 별도로 대항 요건 갖출 필요는 없다. 요게 차이점이야. 요거하고 요거는 보세요. 두 개가 동시에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간 경과고 존속 중이고, 그러면 전세권이 양도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얘한테 자동으로 이전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세권 이전은 합의 이전에 부기등기만 하면 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 이전된 사실을 얘한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 통지할 필요 없다 그 말이야. 그게 이 판례하고 틀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판례가 역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고, 그걸 구별을 잘해야 된다. 이거를 집에 가서 정말로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이해하지 않는 한 문제 못 풀어요. 그건 아주 쉬워요. 합격권을 들어도 이런 거는 깨끗으로 풀어. 이제는 이런 게 몇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시험에 나올 때 헷갈려가지고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은 포기 상태지만 했겠지만 합격권을 들어가면 지금 이게 공짜 문제예요. 첫째, 여기서부터 스타트. 부정성 수반 때문에 양자 분리처분 안 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분리처분 허용하는 것이 판례 추세다. 어떤 경우냐? 기간 만료 합의해지. 어떤 은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처분할 수 있다. 전세권은 수반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서 존속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는 허용이 안 된다. 그 다음 기간 경과 경우도 담보물과 전세권은 효력이 있으니까 양자를 세트로 양도하는 것도 얼마나 허용이 된다. 그럼 세트로 넘어올다고 전세금 반환 채권과 넘을 때 뭔 차이냐? 이거는 경매가 안 된다. 전세권은 소멸이 되니까 수반하지 않는 거라. 이거는 경매 청구도 하고 우선빈도 받는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 방식이 문제다. 왜냐? 이걸 노리는 놈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전세권 이전 방식, 채권 양도 방식 다 갖춰야 된다. 이전에 건 합의, 이전에 부기등기 한다. 채권 양도 방식 확정일자 증서로 통지한다. 근데 이거하고 또 구별할 것이 존속 중에 전세권 양도하는 건 자동으로 반환 채권이 307조 넘어오니까 통지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야. 집에 가서 이걸 염두에 두고 맑은 정수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집중력으로 보면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있는 대로 해보라고 말이야. 왜냐? 이 부분에 시험이 쏟아져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짜자는 거 외워봐도 이거 모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담보 제공도 무지하게 물어봐요. 그 언더라처럼 순서대로. 잠깐 짚고 이 판례도 하도 물어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담보 제공은 저당권 설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요 우리 지금 전세금 이렇게 가지고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근데 병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경우도 전세금 1억인데 먼저 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나와요. 전세권을 객체로 저당권을 설정이 됐을 때 스타트. 자, 첫째, 여기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전세권, 물권인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냐? 아니면은 나중에 기간 만료가 되면 얘가 1억짜리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겠죠. 이 전세금 1억짜리 반환 채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가? 이것부터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고르세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아니면 권리 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객체가 되죠.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의 객체 될 수 없잖아. 따라 당연히 뭐가 저당권의 객체? 요거 전세권. 눈동그로 뜨지 마세요. 저 숨 막혀. 이건 아는 이야기잖아요. 채권은 저당권 객체 안 된다니까.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하고 권리고 지상권 전세권이야 돼요.
요거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잖아. 요거는 저당권은 격차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되잖아, 당연히. 요건 몇 번 물어봤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속출이 돼버려. 자, 여기서 저당권의 격차가 되는 거는 전세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존속権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을 뭐 하는 거예요? 요거 소멸이 돼버리니까. 물론 이건 용물권 전세권을 말하겠지만 소멸이 되니까 더 이상 전세권, 또 이 말이 또 몇 번 물어봤어. 전세권 자체에 대한 더 이상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얘한테 빌려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고 말이야. 어떻게? 그게 이제 마지막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 여기서 저당권의 격차는 전세권이다. 근데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 소멸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 못 한다. 그럼 저당권이 나는 어떻게 채권해서 하냐 말이야. 요때 이제 물상대위가 인정이 된다, 그 말이야. 물상대위가. 그러면 이 전세권의 가치 변형물이 1억 원짜리 전세금 반환 채권이잖아요. 요거 가지고 채권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가치 변형물이 1억짜리 전세금 반환 채권이니까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서 뭐 해야 된다? 물상대. 근데 물상대가 인정이 되려면 전제 요건이 하나가 있어. 얘가 전세권 설정해 전세금 얘한테 돌려줘 버리면 까당이 돼버려. 전세권 채권에서 못 해. 그러니까 얘가 요걸 전세금 지급하기 전에 그래야지 그거 전세금 반환 채권을 미리 뭐 하시라? 압류하는 거 이렇게. 그래 압류한 다음에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들을 받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전세금 얘한테 못 돌려주잖아요. 그럼 막아놓고 그 전세금 가지고 내가 채권 회수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순서를 하도 시험에서 번갈아가면서 물어봐. 그래서 그 언더라인 쳐놓은 걸 쭉 읽고 기본을 써놓은 거니까 집에서 읽고, 전전세는 옛날 초창기 때는 이걸 물어보면 돼. 요즘에는 별로 안 물어봐요. 왜냐, 그 앞쪽 판례들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전세도 언제 또 나올 수는 있으니까 중요한 걸 그 밑에 언더라인 쳐놓은 거예요. 전전세는 요거요, 양도하고 달리. 양도는 아까 전세권 양도해버리면 얘는 전세권을 팔아먹고 나가 떨어지는 거니까 전세권을 뒤에서 벗어나지만, 전전세는 온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보유하면서 이 건물 위에다가 다시 제3자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온 전세권자는 전세권자 주의를 보유하는 거야.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양도는 임차권의 양도가 똑같은 것이고, 전전세는 임대차에서 뭐하고 똑같은 것이고 전대차하고 똑같은 거야. 고려하고 이해하라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고 언더라인 쳐진 것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그 소멸해서, 아니다, 중요한 거는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따 문제 풀면 또 하기로 하고, 3시 10분까지 그 오후에 문제 푸신 분들 오세요. 3시 10분까지 좀 드시고.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